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연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997년 바로 20년 전에 있었던 외환 위기를 설명을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세계 9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금모기 운동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 아쉬운 것은 국민들의 힘도 컸지만은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정부와 기업의 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 정부 중에서는 외환 위기를 극복했던 김대중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은 2008년 세계적 금융 위기를 극복했던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이명박 정부가 일본, 중국, 여러 나라들과 스와핑 약속을 맺는다든지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환율 정책을 쓰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선진 경제권 국가가 되고, 그 이후에 국제 등급에서 한국이 종전보다 한 10등 정도 더 껑충 뛰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건실해진 것은 사실은 전 정부 덕분이란 것을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그는 외환 위기가 바꾸어 놓은 사회 경제 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국민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삶이나 국가나 이런 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너지는 거는 대통령이 조금 이런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에 장애가 됩니다. 또 촛불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촛불혁명, 대통령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혁명은 헌법을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헌법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급변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촛불혁명은 이것을 계속 하면서 공무원은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적폐수사도 이것은 촛불혁명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혁명수사는 법을 무시합니다. 정치적 의지가 법을 종속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촛불혁명을 과도하게 쓰면은 이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입니다. 민주, 공정, 정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자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유. 민주, 공정, 정의, 이걸 다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민주가 되는 거고, 자유가 있어야 공정해지는 거고, 자유가 있어야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 운동권 분들은 자유란 말을 참 싫어하죠. 평등, 민족, 민주는 좋아하는데, 민중은 좋아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양극화란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지 않죠. 경제는 성장하고 가계소득도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성장의 속도가 골고루 성장하지는 않죠. 그러나 가계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죠. 경제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가계소득이 줄어들겠습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국은 130개 나라에서 소득의 균형, 소득 평등 랭킹에서 한국은 130개 나라에서 23등 정도입니다. 23등. 잘 소득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 드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양극화는 지나친 말입니다. 양극화가 국민통합을 가로막는다면 양극화를 정치적 선동에 이용하는 정치인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 그런데 사람 중심의 경제가 뭐냐 하면은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은 신조어인데 소득을 계속 높이는 것이 성장이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복지 정책을 늘려가지고 국가가 국민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것을 경제 성장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경제학 이론에 없는 새로운 실험입니다. 안보 환경에 대해서 많은 피력되었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고 김정은이한테 해야죠.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자는 김정은입니다. 그 김정은의 전쟁 책동에 미국이 대응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발목을 잡는다든지 견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 대북 공조가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 핵 보유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는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미래에 뭘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깨버렸는데 우리만 비핵화 약속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도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셋째,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 이용되면은 북한에 의해 이용돼가지고 통일도 6.25 전쟁도 그거 민족 내부의 문제다 라고 하면서 6.25 전쟁은 그건 내전이었다. 6.25 남침은 내전이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테니까 한미동맹 해체하라. 자주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해결한다고 하면 단순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역학관계가. 남북 분단이 우리 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국제정세의 반영이었습니다. 동시에 통일도 반드시 국제적 게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 국외를 두루두루 보아야 합니다. 신라가 통일할 때 이것은 한반도 문제입니다 했습니까?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은 덕분으로 통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제도 또한
외와 손을 잡고 거기에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끼리의 좁은 시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면은 첫째, 우리가 핵무장하든지 전술핵 다시 갖다 놓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 해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미일 동맹관계가 단호하고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사드 배치 추가로 하지 않겠다. 추가로 하지 않으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독자적 방어망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것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앞에 정권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자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딛고 있는 그 지지 기반, 여당, 지금의 여당, 그리고 여당 친여 세력이 그러면은 안보 문제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협조했습니까? 초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까?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을 때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규탄을 했습니까? 사드 배치할 때 이것은 주권 문제니까 중국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은 북핵 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1%.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데 제일 중점적으로 늘려야 할 부분은 국방 예산이라는 데는 전 국민이 합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 예산은 6.9%로 늘리는데 그쳤습니다. 6.9%포인트. 6.9입니다. 그러니까 7.1%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방 예산은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정액하였습니다. 국방 예산 올라간 거를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 전체의 증가율보다는 낮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비교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른데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 0.2%포인트가 낮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병사들 봉급이 대폭 올랐습니다. 병장 월급, 봉급이 21만 6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40만 6천 원. 저도 병장 출신이지만은 갑자기 2배 올리는 거. 이렇게 하면은 북핵 대응 예산에서 좀 축이 나는 거 아닐까요? 또 개헌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은 국민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 선거 때를 개헌 국민투표 시기라고 지금 못을 박았는데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 공론화 과정이 몇 년, 10년 이상 계속되어야 개헌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촛불혁명적 국정 운영을 하면서 서둘러서
개헌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인데 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선동꾼과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자가 앞장서 가지고 사실이 안 통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이 안 통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이 법을 만지는 사람들이 법이 안 통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법적 조치, 재판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또는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안 통하면 자동적으로 법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법적 행위는 다 이게 불공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하나 통하게 된 게 있어요. 노조가 앞장서서 대법원 통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통하는데 사실도 통하지 않고 법도 통하지 않은 나라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번 시정연설에 담겨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